자,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이 116페이지입니다. 빛의 중첩과 간섭,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 해보자. 빛의 중첩과 간섭.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12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123. 최대한 수업 시간에 오늘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보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에 해당되는 개념은 알지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그 안에 심화를 같이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파동이 뭐야? 라고 하면 파동은 이거 파동.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일으킨 게 파동이거든요.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떨림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동을 일으킨 지점을 뭐라 그러니? 타원입니다. 됐니? 그래서 파동은 타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파원이 파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지점이란 뜻이야.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퍼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이거 그냥 진동이라고 해요.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야만 파동이라고 한다. 되겠어? 그래서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러니 이 A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A에서 B까지 뭔가가 이동해 오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동하는 건 뭐냐? 라고 하면 물질을 떨리게 하는 뭡니까? 파동 에너지가 이동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건 에너지만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떨리게 하는 그 물질,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매질. 그게 공기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질은 움직이니?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매질이 B까지 오지 않습니다. 됐죠? 걔는 단지 그 자리에서 뭐만 하니? 진동만 할 뿐 옆으로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매질은 진동만 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호숫가에요, 여러분들 공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공을 내가 나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서 물결을 일으키면 이 공이 오겠니? 안 와요. 공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잖아요. 옆으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은 오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매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옆으로 가는 건 에너지라는 것만 가는 거구나. 매질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A에서 B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고 치자. 에너지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그래서 이때 진동하는 방향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나란해. 무슨 말까? 이거 종파라고 해요. 왜 이러지? 왜 낯선 척하지? 자,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떨려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합니까? 횡파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파동을 뭐 해야 되냐면 분류하셔야 돼요. 그 용어가 자연스럽게 와닿아야 되는데,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배웁니다. 그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죠. 이 두 개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에 우리는 얘를 종파라고 부른다. 이해돼요?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진동해요. 그럼 종파예요. 근데 나란하지 않고 수직하다면 이걸 횡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종파가 있고 횡파가 있다. 종파와 횡파로 나누는 기준은 에너지의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 사이의 관계다. 되겠습니까? 이게 하얀색처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종파라고 부른다. 근데 수직하게 물질이 진동한다면 횡파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파동.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선생님 목소리가 파동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맨날 일어나는 지진, 그 다음에 물결, 그리고 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빛,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파동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될 때요, 어떤 매질의 도움을 받니? 라고 하면 소리는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만 전달돼서 들을 수 있어. 근데 달에 가면 공기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니까 달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못 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지진은 땅이 있는 곳에서 전달되는 거고요. 물결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죠. 근데 태양에서 오는 빛은요, 우주를 통과해 올 때 우주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얘는 진공에서도 전달된다는 거야. 아무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되겠어? 그렇다면 파동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지금 보신 것처럼 반드시 어떤 매질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되는 파동이냐, 아니면 매질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파동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은 매질의 뭐냐면 유무다. 이때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탄성파라는 용어로 부르겠다. 그런가 하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 빛과 같이. 이런 애들은 탄성파가 아니니까 비탄성파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파동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 사이의 관계와 매질의 유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가일 때 주로 배웠던 파동은 뭐이니? 우리가 배웠던 파동은 주로 소리와 빛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소리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종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요. 종파에 속하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걸 뺀 나머지 모두가 음파입니다. 종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듣고 있는 소리, 음파입니다. 근데 아세요? 자,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있죠. 그래서 박쥐나 돌고래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뭐라 그럽니까?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 종파의 형태를 띠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피파입니다. 이 3가지만 종파고 그걸 뺀 나머지는 모두 다 회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종파를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리가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종파구나. 그렇다면 빛은 회파고.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은 대부분 99.9%가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돼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소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바로 누구다? 빛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빛과 소리는 둘 다 파동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성격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되겠어? 소리라고 하는 애는 종파이면서 탄성파이고요.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팽파이면서 비탄성파.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의 파동을 중학교 때 배웠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도 구조가 있을 텐데 파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리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우셨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횡파입니다. 횡파. 그래서 우리 파동의 구조를 횡파 구조로 봅니다. 그 중에서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서 이 방향으로 갈 때 횡파는 수직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랬으니까. 되겠어? 이때 매질이 떨리는 모습을 보면 매질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횡파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겠죠. 이게 횡파 모습이에요. 되겠어? 그 중에서 우리 아가 때 배웠어요. 이때 가장 높은 곳을 뭐라고 부른다? 마루라고 부른다. 되겠어? 쏙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 고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루와 골이라는 모양, 더 멋진 말로 얘기할까요? 마루와 골이라는 위상을 갖는 모습이 횡파 구조입니다. 되겠어? 모양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횡파인데 이 횡파를 보면 파동의 구조 5가지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파동은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장이라는 게 뭔지 생각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기고요. 세 번째는 진동수이고요. 네 번째는 진폭. 5번째는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속력입니다. 이 5가지가 파동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서 파장이 뭐라고 우리가 아가 때 배웠을까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인데 이 파장은 우리가 남다라는 기호로 쓰죠. 그리고 거리니까 단위는 표준 단위 미터 쓸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가 파장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야 이렇게 가면 돼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한 파장이라고 해.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도 되고요. 골에서 골까지 재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한 파장의 길이입니다. 그랬을 때 얘 한 파장의 길이를 4m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런가 하면 주기는요. 사실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뭘까요? 뭘까요? 최단 시간입니다. 얘는 시간입니다. 됐어?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얘기잖아요. 그쵸? 이러한 주기가 시간이니까 타임의 약자 t로 표현하고요.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쟤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 그럼 주기가 2초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 자, 그래서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뭘 얘기한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주기다. 근데 거꾸로요. 자,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이게 아니고요. 자, 거꾸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요. 이걸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넌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어? 이 얘기예요. 이러한 진동수는요.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진동수는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로 주기와 역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에서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고요.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주기가 2초라고 했으니 이걸 역수하시면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네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물리 문제 풀 때요. 60헤르츠짜리 뭐 시간 기록계가 있어 라고 하면 얘는 1초에 60번 찍는다는 거니까 이거 역수하면 한 타점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분의 1초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쵸? 이게 진동수와 주기 사이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과학에서는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 진동수를 일상생활에서는 진동수라고 안 하고 주파수라고 되겠어?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가 980MHz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진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진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면 돼요? 진폭이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개놈의 새끼들아! 진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위에서 아래까지. 자,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이게 진폭. 또는 중심에서 돌까지의 깊이 이게 진폭입니다. 이 진폭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에 있던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
됐어? 여기 있던 매질이 움직인 최대변입니다. 알겠니? 선생님 최대변이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변이가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건 매질의 최대 뭘 얘기하냐면 변입니다. 이동 거리가요. 변이니까 방향 같겠죠. 우리 습관적으로 위쪽을 플러스 진폭으로 표현합니다. 2m. 그래서 골까지의 깊이를 습관적으로 마이너스의 진폭으로 표현합니다.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라는 건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다. 그래서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를 재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신기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진폭 아니에요. 진폭의 2배다. 되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진폭은 우리가 A로 표현한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막방 기호로 막 줘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진폭은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여야죠. 그래서 저 아이의 진폭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m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맞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속력은요. 벨로시티 V고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초라는 표준 단위 써야 되겠죠. 자, 근데 모든 속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근데 주기에서도 보이세요? 시간, 분의 거리. 되겠죠?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주기분의 1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진동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F 남다로 훨씬 더 많이 구합니다. 파동의 속력은 F 남다로 훨씬 더 많이 구해요. 됐죠? 그래서 F 남다 하시면 F가 2분의 1, 남다는 4. 그래서 얘 속력은 2m/초의 파동의 속력을 갖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뭐 배웠냐면 빛과 소리 배웠었는데요. 기억하셔야죠. 우리는 중학교 때 소리의 3요소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해내. 소리의 3요소. 뭐 있어? 그쵸. 자,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세기입니다. 세기를 여러분들이 소리의 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의 뭘 얘기하니? 높이, 높낮이. 되겠어? 그리고 세 번째가 소리의 뭘까요? 음색이라고 하는 맵시. 됐어? 이런 박탱이들 중학교 안 다녀서 이거 세 개가 파동의 3요소라고 해요. 소리의 3요소라고 해요. 됐어? 그러면 하나의 목소리 안에는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건데 그 중에서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소리의 세기를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 파동의 구조가 결정하는 거예요. 되겠어? 뭐가 결정하지? 진폭입니다. 소리의 크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진폭이 이런 소리가 있고 진폭이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거죠. 됐어? 근데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와! 알겠냐? 이런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 게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소리의 높이를 결정할 건데 아이유는 3단 모음이네. 되겠어? 도 한 옥타브 위에도 또 한 옥타브 위에도 이거 아니니? 자, 우리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그러면 뭘까요? 진동수입니다. 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다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동수의 범위를 가청 진동수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 되겠어? 가청 진동수라고 하는데 인간은 20Hz부터 2만 Hz까지만 귀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 그러면 2만을 넘는 소리는 인간이 못 듣는 거죠. 그게 초음파예요. 되겠어?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게 고음입니다. 진동수가 작아지는 게 저음입니다. 되겠냐? 이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기본도의 진동수를 100이라고 하자. 한 옥타브 위에 도는요? 라고 하는 한 옥타브의 관계는 됐니? 진동수가 커지긴 커지는데 얼마 커져야 한 옥타브 위 소리를 우린 들을까? 무조건 됐어? 얘 2배 되는 진동수면 한 옥타브 위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에 도는 진동수가 EF인 200이겠죠.
진동수가 2배가 될 때마다 한 옥타브 윗소리로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음색이라는 건 물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결정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피아노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 그래서 바이올린 줄을 튕길 때 나는 소리, 이게 달라요. 음색이 다른 건데 똑같이 도소리를 내더라도 파형이 이렇게 생겼냐, 그래서 또는 파형이 이런 떨림을 갖냐, 이게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파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목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젖의 두께, 단단한 정도, 이거에 따라 목소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색을 결정하는 건 파형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소리에는 3요소가 있다면 꼬맹아, 난생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는 빛에는요, 그래서 하나의 빛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새끼들이 진짜! 빛은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빛에 뭡니까? 라고 하는 똑같이 색이요. 색이요. 그 색이는 뭘 얘기하냐면 빛의 밝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 이걸 빛의 색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2번째는 빛에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요. 빛의 삼원색. 그래서 이런 색깔이요. 자, 그러면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도 이 파동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요? 라고 하면 소리의 색이든 빛의 색이든 다 똑같습니다. 진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진폭이 커질수록 눈부신 빛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색깔은요, 빛의 삼원색, 빨초파. 그래서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뭐요? 진동수. 자, 그러면 우리는 빨초파라는 빛의 삼원색을 아는데 이 중에서 진동수가 큰 게 누굴까요? 라고 얘기하면 진동수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큰 겁니다. 초록색, 빨간색입니다. 근데 아가들 알아? 파동은 에너지를 내.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도 배웠고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럼 파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뭔데? 바보들아, 파동은 에너지를 내. 그럼 파동의 에너지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파동의 에너지는 A 제곱 F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가져요. A가 뭐냐? 써주잖아 이게. 뭐? 진폭. 그래서 진폭의 제곱에 F가 뭐였지? 진동수. 그래서 이게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요. 되겠니? 자,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진동수가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죠? 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요. 빨간색 쪽으로 올수록 진동수는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알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 가지 물리원에서 개념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오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빛의 원래 이름 라이트 이런 거 얘기하면 뒤져 이 새끼들아. 빛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전자기파예요. 그렇다고 쳐. 그래서 빛의 원래 이름은 전자기파인데요. 되겠어? 그러니 저 칠판에다 썼던 모든 빛은 전자기파로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원래 이름이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그 빛이 횡파이고 비탄성파라고 했죠. 사실은 전자기파가 횡파이고 비탄성파입니다. 되겠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빛이 나올 때요, 빛은 대부분 태양과 같은 광원에서 나오죠. 별에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태양과 같은 물체는 뭘로 되어 있어? 라고 했는데 꼬맹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고체는 뜨거우면 액체돼요. 그죠?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되는데 기체가 뜨거우면 어떻게 되니? 이런 새끼들이 씨, 플라즈마. 원자 속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요. 그래서 양이온과 전자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들은 사실은 플라즈마로 되어 있어요. 엄청 뜨거워서.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로 되어 있는데 태양의 표면이 수소인 거 아세요? 그렇게 안 물어볼게. 태양의 표면은 수소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근데 수소는 폭탄 만들 때 쓰잖아.
그러니까 열람 뜨거운 곳에 쑤서 있으니까 매 순간 빠바바방 터진다고. 그래서 쌀알무늬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자. 됐어? 그게 빠바방 터지는 거야. 근데 그 빵 하고 터질 때 그 미는 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플라즈마가 우주 공간으로 확 하고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밀려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태양풍 이렇게 얘기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변에 전기장이 순간 확 하고 생겨요. 그래서 전기장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이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전기장,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긴다? 수직한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니 이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기장이 세질 때는 자기장도 세지고 전기장이 약해지면 자기장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세게 변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중3 때 또 배웠어. 자기장이 세게 변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유도전류가 흐른다며. 그러니까 이 주변에 새로운 뭐가 생기니? 전기장이 생겨. 얘 때문에. 근데 이 새로운 전기장이 또 뭘 만들까?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 되겠어?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이 전기장을 서로 유발시키니까, 됐어? 이 빛을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니? 없어요. 그냥 지네들끼리 유발시키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돼요. 줄여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전자기파다. 이렇게 부른 거야. 이거를 예쁘게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공간에서 전달되니까 X축, Y축, Z축 이렇게 그리면 공간이잖아. 되겠어? 그 중에서요.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됐어? 이 전기장은 횡파니까 이렇게 진동한다고 치자. 됐어? 이게 전기장의 모습이야. 됐니? 자, 이 전기장이 생겼을 때 그 주변의 자기장은 이것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되겠어? 얘와 얘는 서로 수직합니다.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기장, 얘는 자기장.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됐어? 아니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자, 전기장 방향으로요. 내 손가락을 뻗어서, 보이니? 전기장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뻗어서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자기파가 지금 가고 있는 진행 방향입니다. 이게 벡터 방향을 결정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물리학과 가면 배워.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구까지 그 빛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불러. 근데 이 전자기파가 전달될 때도요. 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기파가 파져나갈 때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에 왁 하고 와. 되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가 오는데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 거야.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더럽게 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는 잘라서 방사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야.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야. 이걸 나는 빛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더럽게 작은 부분들, 걔네들을 나는 싸잡아 전파라고 해.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러니 사실은 얘네들이 전체가 다 뭐야? 전자기파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것 뿐이야. 되겠어? 에너지가 크면 방사선, 그 다음 빛, 그 다음이 전파. 알겠어? 근데 너네는 맨날 빛 요것만 배운 거라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큰 애들이 방사선이라고 했는데, 방사선에 해당되는 영역 중에서도 제일 에너지가 큰 부분을 뭐라고 할까? 그게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이 너무 에너지가 커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터지면 사람도 죽는 겁니다. 저 감마선 때문에. 되겠어? 근데 이 감마선을 쓰는 곳이 있어. 김정은 아저씨만 쓰는 게 아니야. 되겠어? 누가 쓸까? 병원에 썼어. 항암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할 때 그때요. 수술할 수 없는 애매한 부위에 암세포가 있으면 거기다가 방사선을 쏩니다. 그래서 그 암 걸린 세포를 죽입니다. 그게 방사선 치료예요. 알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마선은요 의료용으로 주로 써요. 되니 그걸 너네들이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쏘면 되겠니? 아니죠. 이건 허락받은 곳에서만 쓰는 겁니다. 되겠냐? 즉 방사선 중에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애가 있어. 걔가 X선이야. 뭐 할 때 쓰게? 뼈 부러졌나 확인할 때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거야. 되겠어? 너네 엑스레이 촬영한다는 게 이거 쓰는 거야. 뼈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할 때. 근데 이걸 병원 말고 딴 데서 써. 어디서 쓰게? 공항 새끼들아.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할 때 일일이 그 가방 안 열어. X선 촬영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다 실어버리면 그 가방을 굳이 열지 않아도 그 안에 칼이 있는지 총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수화물 검사할 때 쓰는 거야. 주로 공항에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빛도요. 빛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그중 빛 뭘까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빛은 사실은 세 가지를 합해서 빛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냐면 자외선, 적외선.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서 여러분들 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게 자외선이에요. X선보다 조금 에너지가 작은 거. 그게 자외선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자외선도요. 에너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 죽일 때 자외선 살균 소독하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살균 소독할 때 써요. 근데요. 태양에서 올 때요. 됐니? X선과 감마선에 해당되는 방사선은요. 전리층에서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거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주 여행을 하면 얘네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로 나가는 순간 감마선이 온통 있어요. 그럼 거기를 맨몸으로 나가면 핵폭탄이 터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나갈 때 어떻게 해? 그래서 우주복이 있는 거예요. 우주복은 단지 됐어 산소 공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되겠어? 근데 지구 대기권을 뚫고 누가 오니? 자외선은 들어와요. 근데 2차 보호막이 있죠. 그걸 중3 때 배웠죠. 뭡니까? 오존층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층권에 있습니다. 저 새끼 왜 하나도 대답을 못하지 저거? 자, 성층권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대기 오염물질에서 오염물질 때문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직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쏟아지는 자외선은 살균만 하는 게 아니고 살인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여기 갑상선. 그래서 오존층이 뚫리면서부터 됐어? 갑상선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좀 막아보려고 선크림 바르고 있는 중이죠. 알겠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겠냐? 네, 가장 자외선에 취약한 아이들이 백인입니다. 걔네들은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흰색 피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까말수록 건강한 아이들이죠. 되겠냐? 네, 그런 겁니다. 자, 가시광선이요. 내가 너네를 볼 수 있게,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가할 가짜. 너네 한자 좀 배워라. 가능할 가짜, 볼 시자,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선이야. 이런 뜻이죠. 되겠어? 근데 우리가 알아요. 가시광선도 프리즘으로 이렇게 보면 됐어? 얘가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이 나뉘죠? 되겠어? 네. 뭘로 나뉩니까? 빨주, 녹초, 파남, 보.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딱 여기까지의 빛만 인간이 볼 수 있어. 이걸 뺀 나머지 빛은 절대 못 봅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 가시광선이 빨주, 녹초, 파남보인데 이 중에서 어떤 애가 에너지가 크죠? 무슨 색이요? 빨주, 녹초, 파남보. 됐어? 그 중에서 우리가 빛의 3원색만 얘기했는데 경향성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 보라색이 제일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위쪽이 보라색이고 됐어? 아래쪽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꼬맹아 잘 봐. 우리 눈에는 딱 요만큼만 보이는데 그러면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큰 이 바깥쪽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라색 바깥쪽 광선. 그래서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그래서 자외선 새끼야. 알겠냐? 그러면 이건 왜 적외선일까 이 새끼야? 써있잖아.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라고. 되겠니? 이게 가시광선이야. 되겠어? 그 중에서 빛의 삼원색만 뽑으면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초록색, 여기가 파란색. 그래서 그나마 파란색의 에너지가 큰 거죠. 알겠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죠. 알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외선은요.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적외선은 뭡니까? 열작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몸에서 열 나오고 있죠. 36.5도. 되겠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 영역에 해당되는 아이도 있어. 자, 전파 영역 중에서 그나마 에너지가 큰 게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 전자레인지에서 뭐 나와? 먹을 거 나와? 뭐 나오니?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파장의 영역을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핸드폰 주파수로 쓰는 영역. 그 다음에 TV 수신용으로 쓰는 주파수 영역. 그 다음이 라디오 주파수로 쓰는 영역들입니다. 됐니? 얘네들은 주로 통신할 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돼요. 자, 그중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자, 그러니까 1초 동안 많이 걸린다. 근데 꼬맹아,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 뭐냐면 파장은 짧답니다. 됐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파장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에 실제 정체는 한번 아셔야죠. 이게 통과 내용입니다. 요건 통과래요. 그래서 물리고에서 잘 안 했습니다. 되겠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전자기파는 통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해봐 드린 거예요. 이게 전자기파예요. 이 전자기파 중에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 하는 친근한 단어로 설명한 거지만 우리가 설명한 그 빛의 성질은 전자기파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파나 빛이나 감마선이나 얘네들은 매질이 필요 없더라고요. 다 횡파라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빛의 색깔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 눈에서는 색깔로 환산해 보여주는 거예요. 에너지의 크기를. 그래서 그 에너지가 크면 파란색, 에너지가 작으면 빨간색. 그래서 우리 눈은 그렇게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파동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드렸는데 파동에서요. 아까 파동의 구조 중에 파동은 퍼져나가 속력을 가져. 이 얘기죠. 파동의 속력은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빛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발생한 그 속력이 10이야. 그러면 얘는 언제나 10이라는 빠르기로 가니? 아니죠.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빛이 꺾였죠. 꺾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속력이 달라져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변합니다. 그럼 전 거꾸로 물어보죠. 파동의 속력은 왜 바뀝니까? 뭐 때문에 바뀝니까? 뭐 때문에 바뀝니까? 이런 씨. 파동의 속력을 변화시키는 건 그 파동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야. 어떤 매질이 지나가느냐야. 되겠어? 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은요. 그 파동이 지나가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돼요. 자, 궁금한 게 있는데 태양에서 딸쪽파에 빛이 오지. 그죠? 자,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생각해.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누가 먼저 올까? 근데 아세요? 속력은요. F 람다. 근데 선생님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져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이 있는데 빨간빛의 진동수를 1이라고 치자. 이건 10이라고 치자. 이건 100이라고 치자. 누가 빠를까? 누가 먼저 올까? 동시에 와 이 새끼들아. 만약에 파란빛이 먼저 오면 지구는 나이트클럽이야 이 새끼들아. 하늘이 파랬다가 초록이었다가 빨갰다가 됐어? 미라볼이 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동안 하늘은 투명한 백색광이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세 개의 빛이 동시에 와서 그래. 진동수가 나는데 어떻게 동시에 와요? 아까 얘기했죠.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야. 매질의 성질. 빨간색도 초록색도 파란색도 똑같은 진공이라는 매질을 통과하는 같은 빛이라면 그래서 진동수가 크던 상관없이 그래서 동시에 도착해요. 왜요? 진동수가 1이라는 파장이 100인걸? 그래서 속력이 100인걸? 근데 진동수가 10이라는 파장이 10이야. 그래서 속력이 100이야. 그래서 진동수가 100이라는 파장이 1이야. 그래서 속력이 100이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고음이 있어. 고음은 진동수가 크다며. 저음이 있어. 진동수가 작다며.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고음이 먼저 오고 저음이 나중에 오면 노래가 노래처럼 들리겠니? 아니잖아. 그런 얘기잖아.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동시에 와요. 됐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속력이라는 건 진동수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야. 매질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됐죠? 그 중에서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빛. 어떤 상태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 그쵸? 얘는 오히려 물질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걸리죠. 그래서 아무 물질도 없는 진공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그러니 느껴보시면 입자가 빽빽할수록 빛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입자가 빽빽한 애들을 미남 매질이라고 합니다. 입자가 듬성듬성 있는 걸 소환 매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파동에서는 미남 매질이라는 뜻이 느린 매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소환 매질이라는 뜻이 빠른 매질이라는 뜻이야. 파동에서 이렇게 써요. 빛이 그래서 모든 파동의 기준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서 그러면 빛도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네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광속은 뭐야? 그냥 빛의 속도를 다 광속이라고 해? 아니야. 빛의 속도 중 가장 빠른 진공을 통과할 때의 빛의 속도만을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 속도를 다른 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광속을 씌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 광속도 F 남다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은 항상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광속의 속력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빨간빛도 초록빛도 보라빛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동시에 오는 거예요. 됐니? 근데 문제는 이 진공을 통과할 때보다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순간 빛의 속도는 극단적으로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떠다니는 빛들은 광속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하다. 너네 물리원을 처음 하는 애들 같아. 응?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달되는 소리는요. 소리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서로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번 A라는 매질을 진동시키면 이 진동하는 매질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매질을 쳐주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매질이 듬성듬성 있을 때보다 빽빽하게 있을 때 빨리빨리 옆으로 쳐져서 전달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는 거꾸로입니다. 매질이 빽빽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이 기체예요. 매질이 없는 진공은 소리가 통과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똑같은 상태인 기체라도요. 그 기체의 성질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는 또 달라요. 뭐에 따라? 공기의 뭐에 따라? 온도요. 온도요. 뜨거운 공기, 찬 공기 언제 빨라? 뜨거운 공기요. 뜨거운 공기 입자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쳐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건 빛도 똑같습니다. 되겠어? 빛과 소리는 어운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찬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이 있어. 그쵸? 낱말은 이런 개새끼들 국어 문제야. 낱말은 새가 듣고 목소리는 저 미친년 저거 필리핀에서 왔어? 반말은 그렇죠. 쥐가 듣는다. 이게요. 소리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굴절은 왜 나타나? 속력이 달라져서. 그래서 꺾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요. 자, 파동이 꺾일 때요.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이니 찬 매질 쪽에 가까이 아니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이니 빠른 매질 쪽에 가까이 꺾이니. 이런 개자식들이 맨날 빛을 이렇게 그렸잖아. 공기, 여기 물.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다가 꺾인 거잖아. 네. 실제로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왜 아래로 꺾였어? 위보다 아래쪽의 속도가 느리니까. 항상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입니다. 그게 파동의 굴절의 속성이야. 그렇다고요. 학교를 왜 다녔는지 그죠?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꼬매나 낮이야. 해가 쨍쨍하게 떴어. 근데 여기 공기층이 잔뜩 있잖아. 자, 근데 어디 있는 공기가 더 뜨거울까? 왜 그럴까? 그죠? 바로 땅의 비열이 공기보다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해를 받으면 여기에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열평형 때문에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공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서 낮에는 여기가 40도, 30도, 20도, 10도 이 지랄이야. 되겠어? 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럼 원래는 손이 이렇게 가야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못 가. 왜? 온도가 다른 공기는 다른 매질이야. 속력이 달라. 되겠어? 그러니까 이 경계면에서 이 소리가 직진하지 못하고 꺾이는데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느린 게 누구야? 위에 있는 찬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거보다 더 위로 뜬다고요. 이렇게요. 되겠어? 자, 여기서도 경계 30도, 20도. 얘가 더 차죠. 얘가 더 느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더 위쪽으로 뜬다고요. 됐어?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요. 돼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서 원래는 여기서 들려야 되는 목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들어요. 되겠어? 이걸 우리나라 조상들이 옛날부터 알았어. 그걸 서양 미국 놈들은 굴절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현 안 해. 낱말은 새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되게 과학적인 현상들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겠어? 밤에는 어떠냐면 땅의 비열이 작으니까 얘가 먼저 식어. 그래서 여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이 지랄이야. 되겠어?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요. 선생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 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요. 아래쪽이 더 차가운 공기니까 소리가 이렇게 가요. 맞아? 아래쪽으로 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여기 높이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요. 그래서 반말을 줄여드린다고요. 라고 표현을 했어. 멋지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겠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게 소리의 굴절입니다. 굴절되는 방향이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물결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나도 미친년이지만 처음 생소하게 듣는 너네도 참 미친 년놈들이다. 자, 물결이요. 자, 세면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요. 물방울 하나를 똥 떨어뜨리면 물결이 막 일어나요. 됐죠? 그 물결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물결의 속력도 뭐에 따라 다르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수심입니다. 수심.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되는데요. 수심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물속에도 땅 있는 거는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 비밀인데 알려줄게. 물속에도 땅이 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얘는 수심이 와 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수심이 얕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 자, 그랬을 때 물결이 일어나요. 물결이 일어나는 걸 파도처럼 그려볼게요. 물결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치자. 근데요, 물이라는 액체는요, 다른 액체와 엄청 다릅니다. 물은 극성분자에서. 그래서 물방울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다른 액체보다 셉니다.
응집력이 세요. 막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러니 여기에 있던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혼자 올라가지 않고 밑에 있는 아이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도 물결이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밑에도 물결이 같이 칠 수밖에 없어요. 물의 성질 때문에. 근데 수심이 얕으면 금방 땅이랑 부딪히죠. 마찰 때문에 못 밀려나갑니다.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은 땅이랑 잘 안 닿죠. 그나마 속도가 빠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물결은 깊은 곳을 통과할 때가 얕은 곳을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훨씬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속력은 V는 F 난다인데 아가야. 깊은 물에서의 속력은 빨라서 100이라고 치자. 얕은 곳을 지나갈 때 속력이 느려서 50이라고 치자. 근데 속력은 F 난다인데 이때요.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진동수가 50 파장이 이겼어. 됐어? 그러면 얕은 물로 왔을 때 속력이 변해야 되잖아? 그럼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게 뭘까요? 복선은 뭐가 바뀌어요? 뭐는? 진동수만 바뀌어요? 파장만 바뀌어요? 둘 다 바뀌어요? 답이 뭘까요? 파장만 바뀌어요. 진동수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일정한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8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DNA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DNA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처럼 한 번 파동이 생길 때 만들어진 진동수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반사하던 굴절하던 진동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진동수는 고유한 값을 가져요. 그러니 속력이 빨라져도 느려져도 진동수는 50이야. 그럼 바뀌는 건 뭐라는 얘기야? 사실 파장만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파장만 바뀌는 거야. 속력에 따라서. 되겠어? 그러면 파장만 바뀌는 건데요. 자, 깊은 물에서는요. 한 번 진동할 때 파장이 길다는 얘기니까 성큼 간다는 얘기야. 근데 얕은 물은요.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아장 간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랬을 때 파동 중에 같은 위상끼리 쭉 선으로 연결한 걸 우리가 파면 그래. 파동의 얼굴. 됐어? 선생님은 마루끼리 연결해볼게. 그러면 얘 마루와 옆에 있는 또 다른 마루.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거야. 됐어? 파면 그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파면 사이에 이 간격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 파장이야. 맞아요. 근데 보시면 파장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니? 좁아지고 있죠? 아, 속력이 느려지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얕은 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돼?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는 파장 길이만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길 바래요. 네, 이게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구조를 통해서과 소리의 3요소, 2개의 요소, 그다음에 속력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이 배운 지 너무 오래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쭉 해준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고등학교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알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알았어. 언제쯤 알면 되지. 됐어요? 네, 이거야.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말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가 있고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파동의 성질. 자, 파동은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질도 구조처럼 5가지를 가져요. 5가지의 성질을 가는데 그 중에서 3가지의 성질은 중학교 때 얼핏 들었어. 얼핏 들었어. 그렇다고 안 물어봐. 걱정 마. 자,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빛의 직진성으로 들어보나. 두 번째는 뭐? 반사. 세 번째가 뭐? 불전. 네 번째, 5번째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와 5번째가 해설과 단선이에요.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렇다고요. 자, 그 중에서요. 특이한 거 아세요? 이 위에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 3가지 있죠. 이 3가지 성질은
사실은 파동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지만 입자도 갖는 성질이야. 자, 파동이 벽에 부딪히면 반사돼서 나오지만 공도 벽에 부딪히면 반사돼서 나오거든요. 되겠어? 이렇게 직진 반사 불적으로 물질도 파동도 다 갖는 성질이에요. 됐죠? 근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성질 있죠. 이거는 물질은 못 갖고 파동만 갖는 성질입니다. 얘는 파동만 갖는 성질이에요. 옛날에요. 근대 과학을 이끌던 시대에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이거 엄청 과학자들끼리 설전을 벌였어요. 빛은 입자야!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근데 아침표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토마스 영. 그냥 그래요. 영이라는 아이가 있어. 엄청 젊어. 그래서 이름도 영이야. 되겠냐? 네, 토마스 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빛이 그럼 결론은 뭔데요? 우리 결론을 알잖아. 빛은 파동이야. 빛은 파동이에요. 그럼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뭘로? 실험으로요. 어떻게 해요? 입자는 갖지 못하고 파동만 갖는 성질을 빛이 가져. 어떤 성질? 간섭이요. 이걸 증명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빼박 증거가 된 거죠. 누구도 토를 못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빛이 간섭한다는 걸 시험했습니다. 뭘로? 물리원에서 했어? 이런 씨. 이종슬리 실험 기억나냐? 빛의 간섭 실험.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죠? 자, 그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예요. 빛에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얘기는 빛은 간섭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빛은 파동이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네. 빛 말고 간섭하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죠. 우리 엄마는 파동이에요. 되겠어? 그런 얘기예요.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뭐다? 간섭이다. 이 얘기예요. 이 책은 간섭부터 나와요. 왜? 이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지? 이런 얘기예요. 어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간섭부터 나오고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앞에 있는 여기도 설명을 할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책에 있는 게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빛의 중첩과 간섭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뭐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빛의 간섭에 대해서 해보자 이 얘기인데요. 자, 간섭이 뭔데?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쓰는 그 간섭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이러한 간섭을 파동이 하는데요. 그럼 간섭은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이제 날 간섭해? 있죠?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동 간섭하려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생기는 현상.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야 간섭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간섭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겠어? 예를 들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파동이 있다. 되겠어? 그리고 반대로 이 방향으로 오고 있는 파동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니? 그러면 시간이 지나 잠시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흰색 파동이 이렇게 가고요. 노란색 파동도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죠. 됐어? 이렇게 파동이 만나는 걸 우리가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중첩. 파동이 만나는 걸 중첩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 그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서로 간섭합니다. 넌 왜 그렇게 생겼어? 넌 왜 그따위야? 이거 하는 거야. 되겠어? 간섭한다고요. 그럼 간섭을 하면 뭔가가 바뀌겠죠?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간섭을 할 때 바뀌는 거. 그렇죠. 딱 하나만 바뀝니다.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구조 중에 바뀌는 건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만? 진통만.
간섭이 일어나는지는 어떻게 알아? 소리의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빛에서는 밝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밝은 문이 어두운 문이, 밝은 문이 어두운 문이 바뀌는 건 진동만입니다. 그래서 진동수, 주기, 파장 하나도 안 바뀌어. 속력도 안 바뀌어. 되겠어? 진폭만 바뀌어. 근데 진폭이 어떻게 바뀌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간섭을 하면 진폭이라는 게 바뀌어서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가 커지고요, 빛은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있어. 이제 아는 척 좀 해봐. 뭔가 하나는 들었겠지. 돈을 내고 배웠는데. 그쵸? 자,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우리는 상세 간섭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보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상세 간섭 하는 거예요? 자, 얘처럼 만나면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에요.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보강이 일어나요. 자, 사실은요, 얘는 왜 여기 있던 땅이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건 여기에 있는 매질을 위쪽 방향으로 끌어올리려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 땅을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10만큼 왔어. 그래서 생긴 게 마루야. 얘는 왜 내려갔어? 여기에 있는 땅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10만큼 가져왔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 거야. 되겠어? 그러면 보면아, 여기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될까? 이 땅은요, 하얀색도 위쪽으로 10만큼으로 잡아당기는데 노란색도 같이 잡아당겨. 그럼 얼마 올라갈까? 20 올라갈까? 그래서 얘는 진폭이 두 배로 줘요. 되겠어? 여기에 있는 얘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리려는 에너지 10만큼 흰색도 왔고 노란색도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진폭이 두 배로 줘요.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요, 같은 위상끼리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경우만 보여드리는 거야. 정반대 위상이 만났다고 치자. 되겠어? 정반대 위상이 만났는데 얘는 위쪽으로 올리려는 에너지를 10 가지고 왔는데 얘는 아래쪽으로 내리려는 에너지를 10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안 움직이죠. 진폭이 죽는 겁니다. 이게 상세간섭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은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고요. 그때 가장 커요. 자, 상세간섭은 반대 위상끼리 만날 때예요. 반대 위상을 반대 위상이라고 써주는 책도 있고요. 위상이 180도인 아이들끼리 만났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되겠어? 위상이 180도. 알겠어?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날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질환합니다. 되겠어? 그것 때문에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아예 소리를 없앨 수도 있죠. 그게 뭡니까? 소음기.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알겠니? 그게 상세 간섭이에요. 그래서 무반사 코팅 렌즈. 그래서 빛을 상쇄시켜서 반사되는 빛을 없애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진폭이 변했다고 쳐. 진폭이 10이었다가 20 됐어요. 좋았어. 근데 꼬맹아, 이 파동은 만나면서 계속 가잖아. 지갈길 가고 있잖아. 자,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헤어집니다. 흰색은 지갈길을 가고 있고요. 노란색도 지갈길을 가는데 이제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만날 때만 바뀌는 거고 파동은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파동의 뭐라고 하냐면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만나는 순간에만 변하는 거고요. 만나고 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볼래? 지금 이 안에서 파동이 이 교실 안에 파동이 하나만 있겠니? 아니죠. 선생님 목소리라는 파동도 있지만 저기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파동도 있어.
그러면 이 두 가지 파동이 이 교실 안에서 만나겠죠. 미친 듯이 계속 만나고 있겠죠. 서로 간섭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섭할까 안 할까? 간섭하면 변해야 되는 게 뭔데? 빛의 밝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와 말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교실의 밝기가 바뀌고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 안 바뀌죠. 간섭을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안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와 빛은 간섭을 못하네. 그러면 간섭을 할 수 있는 파동이 있고 할 수 없는 파동이 있다는 얘기네. 어떤 애들이 간섭하는 거야? 횡파는 횡파끼리, 종파는 종파끼리. 그러면 모든 횡파는 지네들끼리 간섭할까? 해가 막 뜨여 있으면은 우리 막 바닷가에 빛이 막 오고 있죠. 거기에 물결이 일어나죠. 그럼 빛도 횡파, 물결도 횡파. 그럼 물결이 치면 빛이 더 밝아질까? 그렇진 않네. 파동은요.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 간섭합니다. 파장이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장 길이가 미세하게 달라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알겠냐? 요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파동이나 만난다고 해서 간섭하는 건 아니다.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들이 만나야 간섭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간섭이라는 걸 우리의 토마스 영이라는 오빠가 실험을 했어. 그걸 통해서 어이구 빛은 파동이요. 이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간단해요. 자, 근데 토마스 영이요 1800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쯤 된 사람이야.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광원장치가 필요해. 빛이 필요하니까. 그때 썼던 조명장치가 뭘까요? 레이저 포인트로 사용하진 않았어. 그래서 그럴 수가 없었던 시대야. 몇 석이에요? 양초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래서 양초를 가지고 빛의 간섭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요. 양초에는 빨주, 녹초, 파남, 보라는 아이가 다 나오네. 진동수가 다 다르네. 따라서 파장 길이도 다 다르네. 이렇게 파장 길이가 여러 개가 나타나면 간섭 효과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도 간섭하고 이 새끼도 간섭하면 간섭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간섭 실험을 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는 빛으로만 해야 돼. 근데 양초에는 모든 빛이 다 나오잖아. 어떻게 했을까? 그 중에 하나의 파장의 빛만 일단 걸러내야 돼. 레이저 포인트처럼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주 얇은 하나의 구멍만 가지고 있는 판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구멍을 우리가 구멍을 뭐라고 그러냐면 슬릿. 근데 구멍이 하나니까 단일 슬릿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앞에 단일 슬릿이라는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초에서 그렇게 많은 파장이 나오는데 이 구멍이 작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파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일 슬릿 장치 외에는 한 파장만 걸러내요. 근데 레이저 포인트로 실험하는데 단일 슬릿을 썼대. 병신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걸 왜 쓰는지 목적을 모른다는 뜻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은요 한 개 파장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 길이가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빛만 통과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2인에만 통과했어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단일 슬릿이 필요한 거고요. 레이저 포인트는 워낙에 단일 슬릿이기 때문에 단일 슬릿 장치는 필요 없어요. 요즘에 실험할 때는. 맞아. 자, 근데 하나의 빛이 여기를 통과했다고 쳐봐. 그럼 빛이 어떻게 갈까요? 빛이 어떻게 갈까요? 여기 빛이 이렇게 통과했어. 빛이 이렇게 갈까? 이렇게 안 갑니다. 자,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가 하나의 파동을 만드는 또 하나의 파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파원에서 파동은 어떻게 퍼져나가니? 이렇게 퍼져나가죠. 되겠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슬릿 이 구멍이 하나의 파원이 돼서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휘어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2mm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그 앞에 이중 슬릿을 놓는 거야. 두 개의 구멍이 뚫린 슬릿을 놓는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구멍 S1, 두 번째 구멍이 S2예요. 파장 길이는 똑같지만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한 아이는 또 이 구멍이 하나의 파원이 되니까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하는 아이도 여기가 하나의 파원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두 개의 빛이 생긴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뭐 할까요? 간섭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머리 열라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빛이 퍼져나가는데 여기다가 하얀색 스크린을 설치하면 그 두 개의 빛이 간섭하면서 여기에 그래서 밝고 어둡고라는 무늬를 만들어요. 됐니?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가 제일 밝습니다. 제일 밝아요.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됐어?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양쪽이 상세 간섭. 그리고 양쪽이 또 다른 보강 간섭. 또 양쪽이 또 다른 상세 간섭. 이게요. 빛으로 하면은 보강은 밝고 상세는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간섭무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빨간 레이저 포인트로 했으면 빨간 빛만 통과해 왔으면 빨갛고 검고 빨갛고 검고 파란 빛으로 했으면 파랗고 검고 파랗고 검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되겠어? 자, 이랬을 때 보강에서부터 그 다음 보강까지의 그래서 간섭의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치자. 델타 X라고 치자. 그리고 이중 슬릿 사이의 이 거리를 D라고 치자. 이중 슬릿과 스크린까지의 직선 거리를 RGL이라고 치자. 왜 너무 이런 기호로 써요 우리가? 그랬을 때요. 어떻게 하면 이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을 더 넓게, 더 좁게 조절할 수 있을까?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그 다음 밝은 무늬가 나타날 때까지가 됐어. 50cm 간격이야. 50cm 말고 이거를 70cm 간격으로 만들 수는 없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간섭무늬 간격도 넓게 할 수는 없어? 좁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간섭무늬 간격은 D분의 L 람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간섭무늬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간섭무늬 간격을 넓히고 싶어? 그럼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돼. 또는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멀게 하거나 파장 길이를 더 긴 걸로 바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간섭무늬 간격은 이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거꾸로요. 여러분들은요. 눈의 빛의 파장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토마스 영 이 새끼가 파장을 어떻게 쟀을까요? 빛은 파동이에요. 그럼 파장의 길이를 재야지. 어떻게 보였을까요? 람다로 정리했겠죠. L 오메가 dx 이 식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에요. 그래서 단지 빛이 간섭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까지도 측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토마스 영이에요.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에 하나의 빛을 썼더니 반대편 스크린에 간섭무늬가 나타나. 이 새끼 파동이야. 이게 된 거야. 되겠어? 이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사람. 이 실험을 했던 사람이 토마스 영. 이 실험의 이름이 이중슬릿 실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도 간섭무늬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뭘로요? 여러분들 욕조에 물 받아 놓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레이저 포인터는 없잖아? 대신에 여러분들 세면대나 욕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면대에 물을 찰랑찰랑 받으세요. 그래놓고 두 개의 이중 슬릿 대신에 우리 이런 거 없어요. 비싸니까 뭐 있어요? 두 개의 손가락 있죠. 요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손가락으로 여기를 동시에 쳐야 파장 길이가 같다. 되겠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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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알겠어?
적으면 되잖아. 되겠어?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이런 것들 하는 거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간섭을 통해서 와! 빛은 파동이네? 그래서 자, 이런 파동이 만드는 간섭을 이용해서요.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아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되겠어?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귀에다 꽂는 이어폰은요. 그것과 반대 파장을 만들어요. 반대 위상을. 됐어? 그래서 소리를 없애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냥 일을 했기 때문에 귀에서 항상 웅 하고 울리면서 난청이 생겨요. 직업병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없애려고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헤드셋을 씁니다. 그 헤드셋에서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끼야.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소리와 반대 파장을 만들어내요. 반대 위상의 파장을. 그래서 소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똥꼬에도 소음기가 들어있어요. 자동차가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이 맨날 지나가면서 웅 하고 지나가죠. 자동차. 걔는 소음기를 띈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자, 그 자동차 똥꼬에 보면은 금속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마우라라고 하는데 그 마우라에 반대 위상을 만드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싼 거 들어가 있어. 비싼 건 비행기에 있어. 알겠어? 네. 자, 자동차 이렇게 똥꼬에 보면 이렇게 금속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아빠 자동차가 이제 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제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 이 새끼야. 뭐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 똥꼬인데 여기가 운전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 똥꼬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막 이제 이러단 말이야. 관찰력을 좀 키워 이 새끼들아. 됐어? 근데 여기에 소리가요. 여기에서 소리가 나오면 이 소리가 두 가닥으로 나가게 해놔요. 그래서 하나의 소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요. 여기에다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요초를 만들어요. 여기를 통과하게 해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때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길이가 길어집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반파장만큼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파장만큼 기니까 됐어. 여기를 지나갈 때요.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반파장만큼 느리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야. 되겠어? 그래서 소리에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리를 줄여주는 장치야.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 들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얇은 막 간섭이라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비눗방울 같은 거 보면 비눗막이 생기죠. 비루막이 이렇게 얇게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빛이 여기서 반사돼서 가는 빛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굴절했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는 빛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는 야에 따라서 보강 간섭을 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 이 두께를 조절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에 무반사 코팅 렌즈라는 게 있어요. 걔는 그 렌즈의 얇은 막의 두께를 조절해서요. 반사되는 빛에 반드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반사된 빛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줄이는 거야. 되겠어?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그런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몇 개 볼게요. 자, 그 앞에 있는 이론들은 뭐 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상식에 가까운 문제 하나를 내는데 우리 또 상식은 없어. 이런 문제는 틀려. 자, 파동에 있다고 쳐. 한순간 사진을 딱 찍으니까 한 지점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 근데 잠시 후에 여기에 있는 매질은 올라가고요. 얘 내려가고요. 얘 내려가고요. 올라가고 있어. 잠시 후. 지금 이 상태에서. 됐어? 얘는 그 다음에 올라가고요. 얘도 올라가고요. 되겠어? 얘는 내려가고요. 얘 내려가고요. 이렇게 움직인단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어중하게.
오른쪽으로 조금 간 모습을 그려보시면 돼요. 맞아? 오른쪽으로 조금 간 모습을 그리면 하얀색 위치에서 연두색 위치로 매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도 내려와야 돼.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 내려오고요. 여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맞아? 근데 얘가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조금 가서 그려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흰색 매질이 이리로 가죠. 얘네 오케이. 자, 흰색 얘는 보라색으로. 흰색에 있던 애가 보라색. 맞습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좀 나오는 추세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요. 보시면 자, 거기에 있는 118페이지에 꼭 나오는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하셨네요. 이 책의 장점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보세요. 세 가지.
채점도 해. 너무 수업을 열심히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거기에 대표 유형 다 풀었어? 시간 모자른 사람? 없어. 시간은 안 모자라. 파동은요. 역학이랑은 다르게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잡으시면 문제가 별로 어렵잖아요. 물리수업지가 아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유형들이 정말로 대표 유형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면 내신도 수능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료 해석 1번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동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파동 배울 때 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1번에서 자료 해석 1번에서 질문 514번부터 520번까지. 19번이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이거 가지고 파동의 진행 방향 어떻게 알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은 아까처럼 선생님이 화살표를 그려주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약간 다르게요. 자, 시간이 0초일 때 X축에 나란하게 진행되는 파동의 변이를 나타낸 거다 그랬어요. 어느 한 순간을 찍은 거죠. 어느 한 순간을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중 여기를 P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를 그래서 옆에다 그릴게요. 이거예요. 얘만 본 거야. 얘만. 다른 데 안 본 거야. 그랬더니 P점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있던 I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한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는 거. 니 파동이 이렇게 간다는 걸까? 이렇게 간다는 걸까? 됐습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요즘에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와. 기록해. 자, 자료 해석 2번입니다. 521번부터 526번까지 토마스 영이 했던 빛의 간섭 실험이에요. 이중슬리 실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요. 23번, 24번 이 얘기네요. 자, 보시면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 간섭분이 간격을 가지고 빛의 파장 길이도 알아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중슬림만 그릴게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결국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여기에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S1, 여기를 S2 이 지점을 P라고 했을 때 사실은 빛은 직진하니까 이 빛은 이렇게 왔어. 그리고 이 빛은 이렇게 왔을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왜 보강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앞으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어떤 위치에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 그걸 그 사람은 고민한 거야. 자, 보강과 상세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은 델타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했냐면 경로차라고 읽었어. 예를 들어 S1에서 P까지의 거리가 6m인데 S2에서 P까지의 거리가 8m라고 치자. 그렇다면 얘는 경로차가 얼마냐면 2m만큼 난단 말이야. 자, 그 2m만큼 나는 이 경로차 2m면 누구나 모든 파동이 다 보강간섭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 2m가요. 저기를 빠져나온 파장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4m거든요. 됐어요? 또는 파장 길이가 2m입니다. 또는 파장 길이가 1m인 아이들이 나왔다면 이 점에서 보강이야. 되겠어? 뭔 말이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다 보니까 사실
사실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는요. 그 파동의 반파장의 짝수배의 모든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난다는 거야. 파장 길이의 절반의 짝수배의 모든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는 거야. 경로차를 조사했더니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의 모든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경로차가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 근데 여기서 M은 뭔데요? M은 0, 1, 2, 3 순서대로 자연수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경로차입니다. 얼마? 0입니다. 됐어? 경로차가 0인 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 됐어? 네. 1 집어넣으면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나온다. 되겠어? 한 파장 차이 나는 곳이 보강 간섭이야. 자, 두 파장 차이, 세 파장 차이, 네 파장 차이, 이곳이 다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었다는 얘기야. 경로차와 파장을 대입하니까 되니 경로차가 아예 없거나 한 파장만큼 차이 나거나 두 파장만큼, 세 파장만큼 됐어? 파장의 자연수 배율인 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상세는 정확하게 보강과 보강의 정확한 가운데 부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이 어디야? 2남이다. 됐어? 어디야? 2분의 3남이다. 2분의 5남이다. 여기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식으로 표현한 게 이 식이야.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자, 경로차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S1에서 파동을 이렇게 발생시켰는데 경로차가 없다는 얘기는 S2도 여기라는 얘기야. 거기서 파동을 발생시키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요. S1이 여기 있는데 S2가 한 파장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 S2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새끼가 파동을 발생시켜도 보강이야. 이해되냐? 두 파장만큼 차이 나는 이곳에 있다고 쳐봐. 그래도 보강이야. 알겠어? 근데 연병할 반파장만큼 앞에가 있으면 반파장만큼 앞에가 있으면 여기서 이 새끼 이렇게 갔겠지? 무슨 간섭이니? 상세 간섭이야. 되겠어? 2분의 3남다만큼 떨어진 곳에 있으면 됐어? 2분의 3남다리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상세야. 알겠어? 그러니 두 지점이 몇 파장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 정해져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보강이 일어나는 위치를 일반화시킨 거. 상세가 일어나는 위치를 일반화시킨 공식이에요. 되겠어?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에서 보강 간섭.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됐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야. 모든 파동이 이래? 아니죠. 이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S1에서 발생한 파동의 됐어? 위상과 S2에서 발생한 파동의 위상이 뭐 할 때? 같을 때만 그래. S1에서는 마루부터 발생시켰는데 S2는 골부터 발생시켜. 되겠어? 그러면 S1과 S2가 같은 위치에 있어도 S1은 파동을 이렇게 만드는데 S2는 거꾸로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무슨 간섭이겠냐? 상세 간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위상에서 두 개의 파원에서 같은 위상의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 또는 경로차가 0인 곳이 선생님 상세 간섭이에요. 아이씨, S1과 S2는 반대 위상으로 나오고 있네. 이 뜻이야.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질문한 이 523번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가 반파장의 무슨 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P는 무슨 간섭하고 있어? P점이 빨개 까매? 까매요.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되겠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얘는 같은 위상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죠? 네, 얘는 홀수 매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3번 볼게요. 자료 해석 3번 보시면 527번부터 531번까지요. 이건 얇은 막 코팅. 그래서 얇은 막에서 일어나는 얇은 막 간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얇은 막의 두께에 따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번부터 31번까지 질문. 여기는 됐어? 되겠어? 오케이. 시간이 7분 정도 남아있어요. 자, 119페이지부터 미친듯이 보시죠. 자, 이따가 6분 있다 채점해. 그럼 거기까지 채점해서 질문할 거 하고 가죠. 6분 안에 최선을 다해 보시죠.